그녀는 서울 테크 스타트업계의 젊은 재벌 신혜원입니다. 그는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매일 밤 묵묵히 복도를 청소하는 류상철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어느 파티장에서 그녀는 무해해 보이는 듯한 내기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이 곡을 칠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주지. 좌중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그가 앞으로 걸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건반 위에 손을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더더욱 예상치 못한 것은 마지막 네 마디가 울려 퍼졌을 때 회장 전체가 침묵에 잠겼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단순한 장난이 수백만 명을 울리는 연주로 이어졌을까요?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랜드 사파이어 호텔의 연회장으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고급 이브닝 드레스 자락이 대리석 바닥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서울 상류층의 권력을 상징하는 리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신화그룹이 후원하는 소외 계층 아동 돕기 자선 갈라가 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유명 인사, 기업가, 예술가, 언론인들이 참석한 이 행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고, 곳곳에서 스마트폰이 들어 올려져 매 순간을 라이브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카메라 렌즈가 집중된 빛의 중심에는 차세대 스타트업 퀸이라 불리는 37세의 여성 CEO 신혜원이 서 있었습니다. 불꽃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샴페인 잔을 가볍게 들어 올린 그녀의 미소는 차가우면서도 오만했습니다. 마치 오늘 밤의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주최 측이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에 붙였던 깜짝 게스트의 공연을 위한 검은색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몇 카메라가 무대 뒤편을 비췄습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희미한 곳, 카메라 앵글 밖에서 회색 청소복을 입은 한 남자가 뷔페 테이블 근처에서 깨진 와인잔 조각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류씨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그의 본명이 류상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바닥을 닦았고 그의 시선은 비싼 정장이나 드레스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으며 오랜 세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고개를 숙여온 탓에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투박한 손이 한때 파리 음악원의 건반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는 사실을, 그가 프랑스에서 공연을 했으며 숨결로 음악을 그리는 사람이라 불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크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재능 있는 젊은 기업가 신혜원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혜원은 쏟아지는 조명을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표준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변두리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자전거로 통학해야 했고 오늘 저에게 악수를 청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압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동정심보다 강해져야 합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보란듯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십시오. 좌중이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습니다. 역시 한국 스타트업의 여왕답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지만 바로 그 순간 찰나의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뒤에서 빈 잔을 치우던 류상철이 거리를 미처 가늠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샴페인 한 방울이 핏자국처럼 그녀의 붉은 드레스 자락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카메라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했으며 사람들은 낮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혜원은 한 걸음 물러서서 얼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내뱉은 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한 완벽한 밤에 청소부 아저씨가 아주 훌륭한 포인트를 찍어주셨어요. 그녀는 류상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굳은 듯 서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려 했지만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가 오만한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저기 있는 피아노로 초승달을 연주할 수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당신이랑 결혼해 드리죠. 장내는 이것이 여웅을 위한 농담이라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들렸고 몇몇 라이브 스트리머들은 그렇지. 결혼 가자 라며 소리쳤습니다. 상철은 분노 없는 눈빛으로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쟁반을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벗어 깔끔하게 접은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칠 수 있다면 그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방금까지 크게 웃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농담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혜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객석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저씨 진짜 배짱 한번 두둑하네. 아래쪽 좌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신 대표님. 약속을 지킬 배짱도 없다면 누가 CEO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녀는 칼날처럼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요. 망신당하는 게 두렵지 않다면 올라오시죠. 피아노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류상철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중에게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넘어가는 사람처럼 한 발 한 발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혜원은 PR팀을 힐끗 보았고 오지영 비서가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인터넷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웃었습니다. 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 바닥 청소나 하던 사람이잖아. 30초도 안 돼서 웃음거리가 될 거야. 모두가 이것을 금방 끝날 가벼운 볼거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아주 크게 틀렸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전체는 류상철이라는 이름을 청소부가 아니라 한 계층 전체를 자리에 앉혀 귀 기울이게 만든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복 차림의 남자가 무대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연회장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오후 묵묵히 바닥을 닦고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다가 밤이 되면 사라지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대 조명이 그를 비추자 그는 어깨를 움츠리지도 고개를 숙여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발밑의 대리석 바닥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익숙한 무대였던 것처럼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검은색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혜원은 샴페인 타워 옆에 서서 여전히 비웃음 섞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헤드라인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재벌 여대표에게 청혼 도전, 청소부, 감히 대기업 오너에게 결혼 요구, 홍보 캠페인으로 쓰기에 완벽했습니다. 저 남자가 음표 하나라도 틀리면 이 순간을 전 국민적인 농담거리로 만들어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가 제대로 연주한다 해도 그것대로 좋았습니다.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는 그녀의 이름을 더 높은 영향력의 위치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도 이 홀에 있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 남자가 17년 전 국립콘서트홀의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 서서 프랑스 심사위원단 전원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요. 상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건반을 두드려보지도 다른 연주자들처럼 손을 풀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오랫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마음속 낡은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을지 몰라도 피아노는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6년 전 마포구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는 매일 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아내 강미래 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병약하고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잠들기 전이면 항상 상철에게 피아노를 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연주 소리는 하루하루 사그라드는 그녀의 생명을 붙잡아주는 긴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실을 여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가르치고 그는 피아노를 가르치기로 했지만 병원비 청구서가 쌓이면서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결국 류상철이 학창 시절 내내 모은 돈으로 샀던 야마하 피아노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아내 미래 씨는 마지막으로 그의 연주를 들으며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픔이 사라지면 그때 다시 쳐줘요. 장례식 후 그는 더 이상 건반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랜드 사파이어 호텔의 야간 청소 일을 맡은 건 급여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피아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묻지도 않았으며 그 역시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상철이 눈을 떴습니다. 객석의 술렁거림은 잦아들었습니다. 몇몇 스마트폰이 그가 실패하는 순간을 담기 위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시도 없었고 첫 순간에 현란한 기교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처럼 가벼운 첫 그리고 호수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두 번째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정과 기교가 어우러진 명곡, 초승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음과 기억 사이에서 오가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상철의 손가락은 서두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들은 서로 대화하고 피아노와 대화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음악 소리는 얼어붙은 연회장의 온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근처에 있던 웨이터는 손을 멈췄고 바텐더는 잔을 내려놓았으며 한 젊은 기자는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을 내리고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청소복을 입은 남자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는 자신의 기억 조각들을 하나하나 떼어내 건반 위에 올려놓는 예술가, 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중간 좌석에 앉아있던 문화부 전문 백승호 기자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동료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류상철 씨 아니야? 류상철이 누군데? 2007년에 음악원에서 프랑스로 유학 보냈던 그 사람 말이야.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다가 갑자기 음악계에서 사라졌던 사람. 옆에 있던 동료는 입을 다물고 무대만 쳐다보았습니다. 연주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왼손으로 4분의 3박자를 유지하면서 오른손으로 화려한 겹음과 조바꿈을 계속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구간이었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비췄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식은땀이 아니라 감정의 땀이었습니다. 홀 한구석에서 혜원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꽉 쥔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우리 직원으로 있는 거지? 왜 나는 저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음악은 결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불꽃놀이도, 무대 공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란한 마무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의 마지막 한숨처럼 길게 이어지는 마지막 쉼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철이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는 관객을 향해 돌아서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두 번째, 그리고 이내 파도처럼 거대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기립했습니다. 단지 훌륭한 연주를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이는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티의 주인공이라 생각했던 그녀는 이름조차 부르려 하지 않았던 사람에 의해 무대 밖으로 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랜드 사파이어 호텔 연회장에 박수 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칠 때 유상철은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사람들의 마음에 폭풍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일과를 마친 사람처럼 차분하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화려한 붉은 드레스는 전례 없는 혼란스러운 심정을 가리기 위한 얇은 껍데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식어버린 술잔을 든 채 조명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방 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여기 청소하는 아저씨잖아. 음악원 출신 예술가라던데. 나 저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아. 방금 전까지 영상을 찍던 젊은 여성 스트리머는 떨리는 손으로 정지 버튼을 누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 영상 대박 난 것 같아. 5분도 안 돼서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어. 홀 앞쪽에서 백승호 기자가 수첩을 덮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네이버 검색창에 류상철 피아노 음악원 2007분을 입력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연미복을 입고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젊은 청년. 프랑스 언론의 찬사, 젊은 동양인 연주자에게서 보기 드문 절제미와 깊은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2009년이었고 그 이후로는 공백이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야. 백승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클래식 음악의 희망이라 불리다 갑자기 사라진 그 사람.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지만 홀의 어두운 구석에서 상철은 이미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연주 전에 벗어두었던 장갑을 다시 껴 주머니에 넣고는 테이블에 남은 빈 유리잔들을 치우기 위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작은 체구의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입사한 지 2달 된 신입 직원 윤아였습니다.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예전에 연주자였다는 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상철은 고개를 들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 대걸레 든 모습에 익숙해지면 그 손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법이란다. 하지만 다시 하실 수 있잖아요. 음악이 아저씨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음악을 떠난 거야. 내 아내가 피아노보다 나를 더 필요로 했으니까. 유나는 침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볼을 꽉 쥐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이해에서 오는 존경심이었습니다. 홀 건너편에서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오랜 미화원인 봉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색바랜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상철이 피아노에 손을 얹고 있었고 그 뒤에는 만삭의 배를 한 안에 미래 씨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웃고 있었습니다. 봉 여사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 주머니에 다시 넣고는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무대 위에는 혜원이 아직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서 오지영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언론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30분도 안 돼서 해시태그 류상철이 네이버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연주 영상뿐만 아니라 대표님 말씀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혜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 말? 지영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곡을 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결혼해 주겠다는 거요. 혜원은 입술을 깨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허공을 때리는 듯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농담과 진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오직 심금을 울리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권력 있는 여성 CEO가 아니라 걸레를 든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존중과 인간의 품격을 일깨워준 한 남자였습니다. 혜원의 전화기가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전략 고문인 심전무와 투자자들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혜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위기관리, 언론 통제, 침묵으로 일관하기, 이를 키우지 말 것.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그 냉철한 처리 방식에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무대를 떠나던 상철의 눈빛에는 도전도, 계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 뿐이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샴페인, 명품 드레스 속에 서 있는 자신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지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뭐라고 말씀 좀 하시겠어요? 기자들이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면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어요. 혜원은 대답하지 않고 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복종과 선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은 곳에서 권력을 올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스피커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신혜원의 마음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어떤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중 앞에서 내뱉은 말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킬 용기가 내게 있는가? 무대를 내려오기 전 그녀는 피아노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의자는 아직 따뜻했고 빛을 등지고 떠난 그 뒷모습이 오히려 이 밤의 가장 긴 빛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온통 하나의 주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천재적인 피아노 실력의 청소부, 여성 CEO, 과연 생방송 청혼 약속 지킬까? 각종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은 수백만 건의 공유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철이 초승달을 연주하는 영상은 10시간 만에 조회수 1,500만 뷰를 넘겼고 감동적인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선율 아래서 사람들은 그가 입고 있던 빛바랜 회색 청소복을 잊은 듯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명의 예술가, 한 영혼, 세상을 침묵시키고 귀 기울이게 만든 사람만을 보았습니다. 온라인 뉴스에서도 신혜원의 이름은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타트업의 여왕이라는 수식어 뒤에 큰 물음표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이름을 알리기 위한 쇼였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화그룹 본사 건물은 여느 때와 달리 활기가 없었고 홍보팀은 팽팽한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브랜드 영향력 통계와 소셜미디어 언급 횟수 그래프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혜원의 집무실은 커튼이 굳게 쳐져 있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녀의 눈은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많은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청소부와의 결혼 농담에서 한국을 울린 사랑의 세레나데로. 공개적인 약속,
권력은 약속을 지킬 용기가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운 남자, 류상철은 누구인가? 비서 지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외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방송사에서 류 선생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CNN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혜원은 류상철의 연주 영상을 다시 보며 침묵했습니다. 영상 속 그의 얼굴에는 과시도 오만도 없었고 그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간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답했습니다. 침묵하면 비겁한 사람이 될 거고 거절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겠지. 하지만 약속을 지키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둘 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잖아.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혜원은 반은 진심, 반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지영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류상철님은 1978년생으로 음악원 강사였고 2007년 프랑스 콩쿠르 수상자입니다. 2016년에 아내분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드님도 6살 때 사고로 잃으셨어요. 그 후로 강의를 그만두고 그랜드 사파이어 호텔 청소부로 들어가셨습니다. 빚도 없고 전과도 없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없는 깨끗한 분입니다. 혜원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구걸도 하지 않고 생색도 내지 않으면서 그 긴 세월을 버텨왔을까 생각했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음악이 그분을 살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 말은 신혜원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지난 세월 자신을 살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 돈, 야망, 명성, 아니면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나? 갑자기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심전무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원아, 이미 언론에 먹잇감이 됐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야. 덮어버리든가, 이용하든가.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을 만나. 언론이 따라붙을 거야. 결혼 약속은 안 지키더라도 공개 사과하고 장학금을 주거나 음악교실 후원 같은 걸 약속하면 여론은 잠잠해질 거다. 약속대로 결혼이라도 하라는 거야? 미쳤어? 넌 수조 원대 그룹의 CEO야. 그런 사람과 인생을 엮을 순 없어. 한순간의 감상 때문에 평생 쌓은 커리어를 무너뜨리지 마라. 혜원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그랜드 사파이어 호텔로 향했습니다. 수행원도, 카메라도, 경호원도 없이 소란스러운 여론의 파도 속에서 진실한 감정을 찾고 싶은 한 여자로서였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다가 그녀는 별관 로비 근처에서 화초의 먼지를 닦고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피아노도, 조명도, 박수 소리도 없이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굽힌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류 선생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일로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하실 일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내와 했던 약속을 지켰을 뿐이니까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나요? 호텔 직원 중 누구도 선생님이 예술가였다는 걸 몰랐어요. 류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죠. 제가 수백만 명 앞에서 결혼하겠다는 말을 내뱉었지만 사실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멸하지도 위로하지도 않는 태도였습니다. 제게 빚지신 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상처가 된다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 말을 지키십시오. 혜원은 침묵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여전히 이렇게 온화하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온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세상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두고 저는 제가 선택한 일을 묵묵히 할 뿐이죠.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한참을 서 있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화그룹 본사로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결혼 때문이 아니라 협업을 위해서요. 지역사회예술 교육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맡기고 싶습니다. 동의하신다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대표님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갈 때 가슴속으로 가볍지만 깊은 아주 낯선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태어나 처음으로 명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았습니다. 음악 소리는 없었지만 신혜원이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가장 또렷하게 들은 밤이었습니다. 혜원과 류상철의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이 아니라 별관 로비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본 호텔 직원이 올린 모호한 글 때문이었습니다. 유명 CEO와 청소부 아저씨, 경호원도 기자도 없이 한밤중 독대, 즉시 취재 기자들이 호텔 정문부터 신화그룹 본사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추측성 질문과 가상의 시나리오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혜원이 남녀가 뒤바뀐 신데렐라 결혼식을 몰래 준비한다는 소문부터 모든 게 고도의 PR 전략이라는 주장까지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20층 집무실에서 자신이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류상철에게 커뮤니티 음악 교육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하는 개인 이메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통하지도 참조인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성공이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사람을 멈춰 세우는 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론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신화그룹에서 저와 함께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 생애 첫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더 긴장되었습니다. 이틀 후, 류상철이 신화그룹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청소복이 아니라 약간 구겨진 흰 셔츠에 짙은 색바지, 깨끗하게 닦은 낡은 구두 차림이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모두를 주목하게 만드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그를 즉시 알아보고 위층으로 알렸습니다. 몇 분 만에 홍보팀과 인사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그분이야? 음악원 강사 출신이라며? 진짜 신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혜원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회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악수를 청하고 그를 개인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큰 회의 탁자도 프레젠테이션 보드도 없는 작은 방에는 아이보리색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원이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다 그만두고 어머니의 창고에 넣어두었던 것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승낙하실 줄 몰랐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무례했으니까요. 선생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일자리를 제한하는 것도 돈으로 보상하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상철은 피아노 건반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변화는 진심 어린 사과에서 시작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대표님이 진짜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입니다. 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듣지 못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음악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어요. 점수나 공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위해서요. 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정은 들을 수 있든 없든 인간의 공통 언어죠. 제가 이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모든 예술적 결정은 선생님이 하시고 저는 운영과 재정 지원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연주자고 저는 박자를 맞춰주는 사람인 셈이죠. 두 사람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거리감도 열등감도 없는 첫 번째 진실한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화 아카데미라는 커뮤니티 음악 학교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신혜원과 류상철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는 언론이 쓰던 영감을 주는 인물이나 인터넷 스타라는 수식어 대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법을 가르쳐준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기자회견은 감동 속에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나이 지긋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신 대표님, 그날 밤 파티에서 류 선생님이 초승달을 연주하면 그 자리에서 결혼하겠다고 하셨죠. 이제 연주도 하셨는데 약속은 지키실 겁니까? 수백 개의 눈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혜원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분과 결혼하겠다는 약속 대신 진심 어린 존중과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결혼은 공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두 사람의 신성한 선택이니까요. 이것이 저희 여정의 끝일지 시작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 양심에 가장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언론석이 아닌 프로젝트의 첫 입학생이 되기를 기다리던 학부모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줄에서 류상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약속이 이제 폐쇄적인 삶이 아니라 건반 하나하나와 아이들을 통해 세상에 믿음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신화그룹 빌딩은 언론의 지진이 지나간 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유리문과 비밀 회의실 사이로 새로운 감정의 기류가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혜원을 날카로운 눈빛의 차가운 CEO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행원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회의 중에 손님에게 직접 커피를 따라주며 휴게실에서 서툰 솜씨로 피아노 건반을 눌러보는 모습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이처럼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류상철이었습니다. 총괄 디렉터를 맡은 지 2주 만에 그는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관리자가 아니라 정원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스피커를 고치고 교실의 먼지를 닦았으며 돈이 없어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고아원 아이들의 박자 소리에 끈기 있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3층의 작은 교실, 혜원이 선물한 낡은 야마하 전자 피아노가 놓인 그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선천적 시각 장애를 가진 12살 민호,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했던 10살 수진이, 그리고 한 번도 완전한 문장을 말해본 적 없는 자폐 성향의 소년 준기가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들 사이에 앉아 준기의 손을 부드럽게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 내 마음이 닿고 싶은 음을 들어봐. 준기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몇 분 뒤 조심스럽게 도, 미, 그리고 소를 눌렀습니다. 가늘지만 기묘하게 원시적인 조화를 이루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은 눈을 반짝이며 없던 상을 받았을 때보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생명이 떨리며 빠져나올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혜원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복도에서 한참을 서서 열린 문틈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작 건반 몇 개의 아이들이 저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수업이 끝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류상철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하듯 피아노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아노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를 고치려 들지 않고 들어준 게 처음이라서 그래요. 혜원은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녹음 마이크도, 고급스러운 배경도 없이 오직 피아노 한 대와 몇 명의 아이들, 그리고 끈기 있는 한 남자뿐이었습니다.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아이들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네요. 아이들이 제 안에 무언가를 구해주고 있었어요. 상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본인이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대표님이 아이들의 세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는 CEO가 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면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원은 피아노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배우고 싶어요. 뭐든 좋아요. 초승달만 시키지 않으신다면요. 그녀가 반쯤 농담 섞인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상철이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던 곡이 그 곡인 거 아십니까? 혜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너무 슬프다고요. 그래도 제가 좋아했죠. 제가 그 곡을 칠 때마다 아내는 화난 척하며 나가버리곤 했어요. 하지만 늘 다시 돌아와 제 등 뒤에서 끝까지 듣곤 했죠. 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전자 피아노를 병실로 가져가 마지막으로 초승달을 들려줬습니다. 그때는 화낼 힘도 없어서 그저 제 손을 잡더군요. 혜원은 아무 말 없이 건반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이름 모를 감정을 건드리는 듯한 하나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복도에서는 혜원의 최측근 비서 오지영이 회계팀에서 올라온 새로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음악센터 유지 비용 3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신화그룹의 공식 입장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지영은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혜원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파트너와 맞설 준비가 된 미소도, 협상에서 승리한 자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단 몇 분이라도 처음으로 솔직하게 살아보는 소녀 같은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지영은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젊은 창업가 포럼에는 익명의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전략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여성 CEO였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그 손으로 바닥을 닦던 한 남자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과 자신의 소리에 다시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글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누구인지 짐작했고 아무도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의 여왕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시는 대중 앞에서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한 남자의 가슴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신을 경멸했던 젊은 여자가 다시 돌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청하던 그날까지는 말이죠. 닫혀있던 문이 살며시 열리고 내밀어진 손을 통해 치유의 첫 연주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떼약볕이 한풀 꺾였지만 올려다보면 여전히 눈을 찡그리게 할 만큼 눈부셨습니다.
그 햇살 아래 신화 빌딩은 마치 변모하는 다이아몬드처럼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3층의 작은 방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80여 명의 수강생과 함께 지역사회음악 아카데미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강 첫 주 월요일 아침 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갈색 천으로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오랜 세월 소중히 다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던 혜원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물하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상철이 책상 위에 나무 상자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손으로 쓴 악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제가 아내를 위해 썼던 곡들입니다. 한 번도 공개적으로 연주한 적 없는 곡들도 있고 제목조차 짓지 못한 곡도 있습니다. 혜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잉크 자국과 비뚤비뚤하지만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음표들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저는 감히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당신이 보관해야죠. 보관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한 곡을 골라 일기 개강 기념 연주회에서 직접 연주해 주었으면 해서요. 제가요? 혜원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다시 피아노를 배운 지 고작 몇 주밖에 안 됐어요. 아직 완곡도 못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테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말에 혜원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숨어 지낸 것을 후회한 적 없으세요? 상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모두 잃었다는 이유로 나 자신이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후회됩니다. 혜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심스럽게 악보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 악보에는 아주 옅은 보라색 잉크로 그대 없는 날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남궁진. 신화그룹의 주요 파트너이자 남궁그룹 이사회 의장 그리고 3년 전 그녀에게 청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예술과 교육이 결합된 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제휴를 제안하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편지 끝에 적힌 자필 메모였습니다.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 당신 인생의 악보를 멈춘 곳에서부터 다시 함께 써 내려가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야. 혜원은 멈칫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애써온 모든 변화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내라는 정해진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면 말이죠.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며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낯선 곳에 몸을 던질 필요 없는 삶. 그날 저녁 그녀는 어머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 그곳은 피아노 소리와 꾸중 소리 그리고 이름 붙이지 못한 꿈들과 함께 그녀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이 피아노 기억나니? 어머니가 낡은 나무 피아노의 먼지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땐 피아노 배우는 게 정말 싫었어요. 앉을 때마다 짜증을 냈죠. 넌 싫어한 게 아니라 무서워했던 거야. 혜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교당할까봐 잘하지 못할까봐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무서웠어요. 늙은 노모가 딸 옆에 앉았습니다. 혜원아, 엄마는 내가 최고가 되길 바란 적 없어. 그저 내가 진짜 너로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세상이 너에게 강해지기를 강요했다는 것도 안다. 엄마는 내가 너 자신으로 사는 기쁨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겁났어. 혜원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배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사장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사람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게 언제나 더 어려운 법이니까. 다음 날 신혜원은 남궁그룹의 제안을 장문의 이메일이 아닌 직접 만남을 통해 거절했습니다. 심플한 흰색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녀가 남궁그룹 본사 사무실로 들어서자 남궁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지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변했군.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 자신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들리는 멜로디만 원하는 사람과는 제 인생의 악보를 계속 써 내려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궁진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 청소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그 사람과 결혼이라도 할 생각인가? 아니요. 하지만 누군가가 피아노 한 곡을 잘 친다고 해서 결혼을 생각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영혼의 쉼표까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는 옛 청혼뿐만 아니라 행복에 대한 낡은 정의까지 뒤로 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한강공원 근처 야외 무대에서 아카데미 1기 개강 기념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예술가, 기업가 그리고 호기심에 멈춰 선 행인들까지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신혜원이 그대 없는 날 악보를 들고 무대에 오르자 객석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자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툴고 느리게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객석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사과이자 고백이었고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여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어둠을 비추는 빗줄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객석 뒤편에서 류상철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의 제자가 그를 대신해 지난 수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 음악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연주회는 목이 맬 만큼 긴 박수갈채로 끝났지만 혜원은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가늘게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대 없는 날의 마지막 음이 여전히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오래전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이었습니다. 류상철은 무대 뒤편에 서서 나서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깨어짐을 세상에 드러낸 한 여자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이 축하를 전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고 학부모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한 노신사가 혜원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꼭 오늘 당신이 그 곡을 연주하는 순간에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혜원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부탁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노신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옛 동료였습니다. 그 말에 혜원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뒤편에 홀로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쓰인 낡은 친필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조금 번져 있었지만 아빠라고 불렀던 그 사람의 필체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혜원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9살 때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하던 그의 부모님이 밤새 다투신 후 아버지가 집을 떠났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빚을 피해 도망갔거나 멀리 돈을 벌러 가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편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아빠는 매주 너에게 편지를 썼지만 엄마가 붙이지 못하게 했단다. 아빠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 엄마는 빚더미에 앉은 실패한 남편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아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자라지 않길 바란다. 혜원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사이에는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쓴 악보들도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혜원, 금쪽 같은 내 딸, 심지어 완성하지 못한 뮤지컬 스케치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잉크로 휘갈겨 쓴 메모도 있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단 하나의 음표라도 너 자신의 삶처럼 연주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된다면 아빠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야. 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편지 뭉치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류상철이 들어와 우는 그녀를 보고 옆에 앉았습니다. 혜원 씨,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어린 시절 내내 제가 부족해서 아버지가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열쇠라는 것을요. 혜원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서둘러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계속 읽고 계속 쓰고 계속 연주하세요. 당신이 연주하는 모든 곡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용서는 종착점이 아니라 여정이니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혜원은 언론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SNS 계정을 닫고 연주회 이후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으며 아카데미 운영권은 임시 자문단에게 넘겼습니다. 그녀는 짧은 공지 하나만을 남겼습니다. 오래된 음악을 다시 듣기 위해 잠시 느리게 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상철이 소포 하나를 받기 전까지는요. 소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흰 눈이 소복이 쌓인 평창 산골의 작은 오두막 앞에서 전자 피아노를 안고 서 있는 신혜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빚을 피해 곡을 쓰기 위해 숨어 지냈던 집이에요.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내며 아빠가 남긴 곡들을 하나하나 다시 연주해 볼 생각입니다. 그때가 되면 감사의 말을 전할 용기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상철은 껄껄 웃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수강생들의 사진이 걸린 책장에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한 달 뒤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날 아카데미 3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철이 아닌 열린 문 틈으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혜원이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더 길어졌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아버지의 친필 악보를 보면대에 올렸습니다. 제목 없는 그 곡을 연주하는 음표 하나하나는 사과이자 먼 곳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지막 음을 누른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류상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했어요. 그분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마음 편히 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 언론이 다시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가 청소부와 결혼할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그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단순히 음악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과거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춰 배달된 봉투 속 건반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평창은 안개와 함께 짙은 숲 사이로 바람 소리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비탈길 끝자락 작은 오두막의 노란 불빛이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혜원은 홀로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을 떠나온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평창행은 아버지가 생전에 머물렀던 집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으로 남은 자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가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그가 썼던 거의 모든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단 하나의 곡만이 남았습니다. 제목도 없고 끝맺음도 없는 악보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는 휘갈겨 쓴 글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를 위해 이 곡을 완성해 주겠니?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처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작곡하고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관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피아노 소리가 부드럽고 느리게 마치 차가운 눈길 위를 걷는 발자국처럼 조심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음표들은 길을 안내하는 등불처럼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감정으로 꽉 찬 연주였습니다. 멜로디가 악보가 끊긴 지점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반 위에 손을 맡기고 눈을 감은 채 심장이 이끄는 대로 따랐습니다. 마지막 4개의 음은 마치 속삭임 같았습니다. 용서해요, 이해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책장 위에 두었던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방금 연주한 영상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상철에게 전송했습니다. 서울의 상철은 새벽 2시에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볼륨을 조절하지도 않고 스피커를 크게 켜지도 않은 채 바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음표 하나하나가 마치 지하수처럼 그의 귀와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한 무기로 음악을 연주했던 한 사람이 이제는 다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듯 조용히 음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그는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3일 후 서울 아카데미 무대 한가운데서 류상철은 모든 수강생과 운영진을 소집했습니다. 공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카데미 1기 과정은 비 오는 밤의 음악회라는 특별한 공연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메인 연주자는 바로 신혜원 씨입니다. 놀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곡을 연주하시나요? 상철은 먼 곳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곡을 연주할 겁니다. 시간과 눈물 그리고 침묵을 넘어 아버지와 함께 쓴 곡이죠. 음악회가 열리던 날 서울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야외 공연장은 급히 중앙 강당으로 변경되었지만 사람들은 빈틈없이 자리를 메웠고 통로까지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는 초대받지 않았고 화려함도 홍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음악과 용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뿐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눈부신 조명 대신 핀 조명 하나가 비추는 피아노 한 대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긴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혜원이 걸어 나왔습니다. 서도 없이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소절은 아버지의 목이었고 뒷부분은 그녀의 목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으며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어떤 이는 옆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평창의 밤에 연주했던 마지막 4개의 음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관객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를 위해 완성해 주겠니? 그녀가 누르는 건반 소리는 찢겨나갔던 영혼의 상처를 꿰매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정적. 아무도 감히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당 구석에서 류상철이 일어서서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그리고 온 객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마음속에는 박수 소리가 아닌 따뜻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연주할 때마다 아빠는 항상 여기 너와 함께 있단다. 그녀는 애써 감추거나 참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CEO도 유명인도 아닌 한 사람의 딸이자 예술가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혜원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성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상철은 미소 지으며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의 마지막 유품입니다. 어제 옛 동료분이 추가로 보내주셨어요. 창고에서 아버님이 공개적으로 연주한 적 없는 피아노 연주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혜원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빠가 녹음을 하셨다고요? 들어보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카데미의 작은 방에서 그들은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때로는 박자를 놓치기도 하는 서툰 연주였지만 감정만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을 들었고 아빠가 그리워 몰래 울던 밤들을 들었으며 마침내 용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철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술가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네? 미완성인 악보를 연주할 용기 그것이 당신을 고통의 끝으로 이끌게 하고 결국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으니까요. 혜원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저씨가 해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악보에는 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오직 들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겨울 서울의 아침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지역사회음악 아카데미 옥상 위로 첫 햇살이 비치며 낡은 흰 벽에 드리워진 부겐빌레아 화분들을 비추었습니다. 신혜원은 따뜻한 커피 잔을 든 채 도시가 막 깨어나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큰 회의나 공연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 때문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때는 농담이었던 말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류상철은 연습실에 앉아 그와 수강생들이 경주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가져온 낡은 그랜드 피아노의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그 피아노는 잊혀졌다가 다시 빛을 보게 된 소박한 아카데미의 여정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카데미에서는 운명의 교향곡이라는 작은 음악회가 열려 일기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허 속에서 진심과 눈물로 이곳을 다시 일으켜 세운 신혜원을 위한 헌정 공연이기도 했습니다. 객석은 10,000원이었습니다. 기자도 언론도 없이 수강생 가족 노숙자였던 무료 수강생들 그리고 몇몇 특별한 손님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랑과 명예의 경계에 섰던 남자 남궁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누군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웅성거림 속의 기다림이 이어지고 심플한 흰색 원피스에 머리를 길게 푼 혜원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유명한 예술가도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오직 음악뿐입니다. 그리고 반년 전 제가 했던 작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객석에서 웃음과 함께 가벼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가족 모임처럼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신혜원은 무대 바로 앞 첫 번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대 옆에서 류상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신발만은 여전히 낡은 캔버스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내일 이 피아노를 닦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소리가 아닌 영혼으로 청혼하는 마음을 담아 연주해 보려 합니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혜원이 연주했던 바로 그 곡 그대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툴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경험과 아픔 그리고 희망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박자 멈추기도 하고 눈을 감고 억눌린 감정을 쏟아내듯 건반을 강하게 내려치기도 했으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혜원은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울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고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는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상철은 일어나 정중히 인사한 뒤 혜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고 조용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건반이 서로 얽힌 모양이 새겨진 심플한 음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라곤 두 손과 낡은 피아노 한 대뿐입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되었습니다. CEO도 아니고 제게 삶의 기회를 준 은인도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다음 악보를 함께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서 반지를 가져가 자신의 약지에 끼웠습니다. 당신이 그 곡을 연주해 냈으니 저도 약속을 지켜야죠. 휘파람 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로맨스 때문이 아니라 그 프러포즈 뒤에 숨겨진 고통과 용서 그리고 용기의 긴 여정을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아카데미는 일기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류상철과 신혜원은 나란히 무대에 서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 대신 아카데미 마당에서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친구들, 수강생들 그리고 이곳에서 무료로 음악을 배운 노숙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앉았습니다. 누가 부자이고 누가 청소부였는지 누가 실패했었는지 아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모두 삶을 사랑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상철과 혜원은 두 사람이 함께 작곡한 한 번이면 충분해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멜로디는 아카데미 창문을 넘어 지붕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말이죠. 단 한 번이라도 껍질을 깨고 나올 용기가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미완성인 채로 연주할 용기가 있다면,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할 용기가 있다면 그 한 번으로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농담처럼 시작된 옛말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공감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